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연구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프로세스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발전한 내용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의 상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부분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날리지 트랜스퍼 또는 강의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한 그 내용이 합당하고 좋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설득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디언스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내 순서가 왔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생기는데 매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누가 듣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클래스메이트 또는 연구실에 같이 연구하는 팀원, 교수님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대상은 대부분 의사결정권자, 여러분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투자할지 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꽤 많아요. 또는 커스터머, 여러분의 고객일 수도 있고요.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보통 한두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십 명 이상, 수백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일을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은 프레젠테이션 또는 리포트, 논문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연구 굉장히 잘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해서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하는 내용을 대부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의 일을 그만큼 잘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사를 만나면 되게 해피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게 정말 귀하고 잘한 거다라는 건 스스로 어필하고 또 상사건 동료건 간에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걸 잘하면은 여러분이 한 일이 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도 손해를 보는 언더에스티메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저빌리티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하고 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가운데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업무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한 일 자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이 뭐고 어떠한 논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어 자체가 정리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거랑 관련된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마 그 연구는 열심히 하고 프레젠테이션은 뭐 전날 준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은요, 첫째는 일단 시간을 충분히 예약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적지 않은 랩 동료들이 바로 임박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맨날 보니까 항상 교수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근데 야단 맞는 패턴 자체도 되게 반복됩니다. 근데 나는 그걸 이제 다 적어놨다가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다 미리 적용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일주일 전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 뭐 적어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발표를 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도 뭐 충분히 할 만했는데 좌우간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늘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첫째는요,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볼 텐데,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보고서 그냥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되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좋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또는 좋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법 뭐 이런 면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을 수도 있고 자기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좌우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고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배울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남들이 제시하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랑 잘 어울리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가 그런 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랙티스입니다. 많이 할수록 무조건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또 특히 오디언스를 앞에다 놓고 연습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슬라이드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발표할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되게 다차원적으로 섞여 있는 복잡한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차원적인 신호로 쫙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 자체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랑 말을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크고 또 긴장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내가 이제 발표가 되게 부담스럽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라이팅 같은 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부담스러워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 목적이 있는데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할 때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팟이라든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목표는 굉장히 분명하죠. 자기네들의 그 제품이 좋다는 걸 알려서 많이 팔기 위함이죠. 그죠? 그리고 논문을 발표할 때도 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듯이 설명하는 것 또는 설득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구를 발표할 때는 설명을 넘어서서 설득까지 갈 수 있는 게 좋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은 오디언스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디언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언스가 목표하고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방법도 사실은 오디언스를 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지 이런 컨셉으로 발표를 하면 긴장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분들, 오디언스들을 도와야지, 어떻게 해야지 설명을 잘 드리고 좋은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면은 훨씬 긴장을 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자기 자신한테 두지 말고 오디언스한테 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 오디언스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중요한 효과는요, 그 전과 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이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전하고 후하고 그분의 그 마인드셋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 모든 프레젠테이션의 요소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설명하는 거면 설명하는 거, 또는 설득하는 거면 설득하는 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뭐 인트로덕션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예제도 그렇고 뭐 실험 결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 고를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발표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발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무슨 내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요, 발표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점이 흐려지고, 오디언스 입장에서는 정보 과다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내가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컨셉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고울에 포커싱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을 좋아하는데 전부 다 어떤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정부로만 딱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음악의 감성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좋은 음악들은 되게 잔잔한 부분하고 그런 그 고조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물론 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골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선택된 그런 콘텐츠들을 잘 올가나이즈해서 오디언스가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쓰는 그러한 포맷이나 순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되게 상당히 안전한 그런 방식이죠. 논문 순서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워크, 그다음에 자기 제안하는 방법, 실험 결과, 뭐 디스커션, 컨클루션, 뭐 이런 방식. 네, 거기서 시작하면은 일단 좀 안전한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거기에 조금씩 자기 스타일을 입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탑다운 어프로치를 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좀 좋지 않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전체적인 그 오버뷰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디테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디언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꼭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버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의 전체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먼저 전달을 한 다음에 디테일을 그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스케치 먼저 하고 색칠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한쪽 디테일부터 막 이렇게 디테일을 꽉 채워나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전체 구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설명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디테일을 생략해야지 오버뷰를 생략해가지고는 아마 주제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나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그 오디언스가 이해하는 그 과정을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오디언스가 이제 아무것도 사전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슬라이드를 집어넣고 또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그 건물의 파트가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오디언스의 언더스탠딩을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오디언스가 이해하게 만드는데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어디가 빠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 준비를 할 때 일종의 오디언스 모델을 하나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세요. 처음엔 백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그 부분은 오디언스의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단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오디언스라는 한 백지 위에다가 뭔가 개념을 그리는 그러한 동작이랑 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두 장의 소수의 슬라이드가 보통 들어가야 합니다. 그림도 그러한 키피겨가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가야 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앞에 문제 정의를 하죠. 그리고 뭐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 기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쫙 정리되어서 나오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그 키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라이드는 오디언스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키피겨가 또 요즘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연구를 인용한다면 글 가지고 정리해서 인용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 그림을 누가 줘야 되냐면 원래 오서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고 한번 딱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딴 사람이 인용할 때 그 그림만 딱 가져가면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각 슬라이드별로 그 내용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적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 한 장의 분량은 1분 동안 설명할 분량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뭐 사실은 10초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슬라이드 한 장 갖다 놓고 10분을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에버리지는 슬라이드 한 장당 1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보통 수식이 많이 들어간 슬라이드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죠? 수식이 슬라이드에 지나치게 들어가면은 앉아있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퀘이션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전략 없이 그, 그 슬라이드에 막 집어넣으면 최악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퀘이션은 양면성이 있어서 이퀘이션을 갖다 놓고 그 이퀘이션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설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디어를 사실 이퀘이션이 다 표현을 하고 있고 모호성이 없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퀘이션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잘 전달할 전략이 있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원생들이 처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할 때요. 논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퀘이션이 들어가는데 논문에는 디테일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논문은.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원래 이퀘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슬라이드로 가져와서 수식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이거는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컨셉을 쭉 설명하고 그 앉아있는 그 오디언스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에서 모든 어떤 의문점 또 모호성을 없애버리고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 역시 그것도 이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케이션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케이션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내가 준비하는 슬라이드에 이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케이션을 보고 그냥 제시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고 이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텀들이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튜토리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강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그러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은 오디언스가 그런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디테일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오디언스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한 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보다가 수식에서 막히죠, 보통? 그러니까 그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오디언스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론 오디언스 자체가 이 수식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지금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뭐 비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이퀘이션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살행위 같습니다. 그다음 그 테이블하고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테이블하고 그래프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포트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되게 확증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그 중요한 백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요, 그 그리는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한 코드도 내가 짰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그래프를 처음 보는 사람은요,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그래프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너무 스스로는 잘 이해를 하지만 오디언스한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범례를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 단위가 뭐고 또는 로그 스케일인지 리니어 스케일인지 이런 내용을 생략해버리면은 앉아있는 분들이 뭐 그 그래프가 주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이나 그래프를 제시할 때 데이터 자체만 보여주지 말고요.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한 번은 해석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오디언스의 레스폰스를 예측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면 오디언스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분이 궁금해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쭉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디언스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다음 오디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오디언스의 관점은 발표자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슬라이드의 허점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이고요. 내 프레젠테이션이 내가 너무 이해가 잘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건 오디언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발표자는 이미 자기는 잘 이해한 상황이에요. 아주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디언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오디언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디언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오디언스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영역은 테크닉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관심에 대한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디언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위해서 있느냐?
이 고민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이제 그분들이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요즘에 기술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오디언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냐, 전문가냐, 초보자냐, 뭐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쪽 분야냐 또는 다른 쪽 분야에서 융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자발적으로 왔다면 그분들은 모티베이션이 되게 강한 분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보내가지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또 가끔은 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째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액티브하게 발표를 하시고요. 활기차게 발표를 하세요. 자기가 성격이 그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외향적이지 않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주는 그 고유의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외향적인 사람 말 되게 잘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뭐랄까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 말씀은 적은데 좀 말하면은 좀 맞는 말일 것 같은 그러한 고유의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외향적인 사람한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한테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좀 믿으면서 발표를 내가 하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지티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내가 긴장하거나 막 이런 게 사실은 네거티브한 거고요. 마음속에 내가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하는 것도 네거티브한 거예요. 포지티브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오디언스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기 입장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발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정도 가능하면은 막 굳은 표정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웃으면서 하는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사실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말처럼 잘 안 되죠. 벌벌 떨리는데 너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가져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발표자 입장에서 서면은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일단 믿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쪽 분야, 발표를 준비한 사람은 그 순간에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요, 교수님들보다도 디테일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컨피던스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과장하면은 안 돼요. 또 발표자가 또 자신감을 강조하다가 좀 오버해가지고 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게 가장 아이디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사실 발표하는 초보자들은 내가 모른다는 말 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 가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내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정을 얘기할 때는 또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내 능력 벗어나는 거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는요, 준비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그 오디언스들의 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오디언스들에 대해서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우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저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긴장도 풀리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내가 여기다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디언스들의 골은 발표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뭔가 이제 들으려고 온 거죠. 배우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스스로 배우는 게 목적이지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교수님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피어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회 같은 데 갔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결국은 그분들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발표가 오디언스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말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디언스들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딴 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슬라이드만 보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디언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됩니다. 오디언스들을 직접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십시오. 들이쉬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긴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호흡이 얕아져요. 호흡이 얕아지면 더 많이 떨리고 말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한편 호흡을 깊게 하고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이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또 말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좀 여유 있게 깊게 들이쉬는 습관을 하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너무 빨리 발표하지 마십시오. 이게 긴장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개념,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의식적으로 약간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디테일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오디언스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오디언스를 생각하지 않고 발표 슬라이드에 이제 얽매여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자꾸 발표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봐가지고 오디언스들한테 정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사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대한 판단 이상으로 어떤 내용을 빼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에는 강조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노멀 톤으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잘 구분이 안 가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쪽 단어를 천천히 강하게 강조해서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긴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긴장한다는 거는 내가 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잡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발표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발표하려는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토픽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디언스의 상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오디언스의 상태라 함은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해야지 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긴장하지 않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저기 이 슬라이드까지는 내가 퍼스널하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킵하면서 몇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강의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그냥 읽어보시거나 또는 원문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그 좋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글을 검색을 했을 때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되게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왔고요. 여기는 컨텐츠를 어떻게 선택하고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고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네, 시간 되는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분이 그 하신 얘기 중에 지금 내가 한 말하고 겹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프레젠테이션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어떤 건 되게 졸리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보어링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 프레젠테이션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중에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내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따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떠나게 만든 요소가 무엇이냐?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한 30분 동안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남들하고 계속 나누게 만드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면 그거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말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는데 내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발표자로서는 최고의 성취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역시 이분도 그 발표의 목적하고 오디언스를 잘 이해하라는 얘기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그 슬라이드 가지고 여러 군데 발표할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전의 슬라이드 그대로 써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언스에 따라서 다 커스터마이즈 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부에서 리서치 그룹 내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중요한 그 목적이 하나가 추가되는데요. 그거는 피드백을 받기 위함입니다. 앉아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또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의견이 많이 이렇게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용을 갖다 놓고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리서치 워크를 발표할 때는 첫째는 여러분이 푼 문제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해결했다 라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자기 자신의 리서치 워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키에 대해서 되게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면에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하고 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키 부분이 되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분량도 줄이고 또 시간도 좀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각 슬라이드에도 너무 많은 내용 넣지 말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전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내용을 우겨 넣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페이퍼를 내고 그 페이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근데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다 발표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오디언스가 궁금해서 그 페이퍼를 읽도록 만드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는 읽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의 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그 불필요한 디테일은 다 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그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명확하게 하라. 너무 많은 정보의 전달보다는 어, 사실은 페이퍼라는 그 다음 더 디테일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슬라이드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슬라이드가 빠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오디언스를 백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지식이나 개념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 해가는 과정을 해보라고 했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층을 안 짓고 3층으로 올라갔다거나 그렇게 어떤 설명의 점프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은 그 정확하게 캐치해서 빼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설명할 때 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타이틀입니다. 여기서의 타이틀은 논문의 타이틀이 아니고요. 이 페이지의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앞에다가 똑같은 슬라이드가 되게 막 몇 장씩 연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나도 가끔 시간 없을 때 만드는 슬라이드는 그렇기도 하는데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틀의 역할은 현재 페이지가 어떠한 컨셉을 전달하기 위한 건지를 한눈에 딱 보게 해주는 첫 번째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 지나치게 너무 그 러프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어, 또 앞장하고 뒷장에 그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의 컨셉을 가장 그 짧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스크립티한 슬라이드가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마다 슬라이드 타이틀이 이제 달라져야지 같은 타이틀을 너무 여러 장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사실 많이 써도 한 뭐 두 장, 진짜 많이 쓰면 세 장 정도를 같은 슬라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슬라이드의 타이틀이 정확하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 타이틀을 뭘로 잡아야 되나 라는 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여러분 자신의 개념이 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인데요. 인트로덕션은 그 오디언스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연구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직관적인 이그젠플을 하나 제시하라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다음에 아웃라인 슬라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나도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웃라인 슬라이드를 폭의 맨 앞에다가 배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웃라인 맨 앞에다 넣는데요. 그 타임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타이틀 슬라이드 바로 뒤에 아웃라인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오디언스들이 뭔가 이렇게 적응이 필요하고 흥미를 좀 끌어당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 아웃라인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라인 없이 30분 이상 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지금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서 좀 덜 좋은 것 같고, 적절한 시기마다 아웃라인을 보여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분 이내의 슬라이드에다가 아웃라인을 막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돼요. 너무 짧은 슬라이드에는 아웃라인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낫고요. 긴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웃라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컨클루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컨클루션에는 사실은 이 컨클루션은 논문의 그 결론뿐이 아니라 컨트리뷰션하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이 컨클루션에는 여러분들의 그 컨트리뷰션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슬라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톡이 끝난 다음에 그 오디언스가 집에 가져가서 기억해야 하는 그 테이크홈 메시지, 그 테이크홈 메시지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시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맨 마지막에 뭐 questions, thank you, 뭐 the end 이런 걸로 마무리하지 말라.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영양가가 없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컨트리뷰션 슬라이드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도 되게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내가 만든 슬라이드도 땡큐로 끝나는데 근데 그래도 이분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빨리 나도 가서 고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질문하세요라는 슬라이드를 거기다 넣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근데 이분 얘기는 그 질문 받는 그 시간에 컨트리뷰션 슬라이드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전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Q&A 시간입니다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연구를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왜 거기에 Q&A나 땡큐를 보여주냐라는 주장인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얘기도 있어요. 절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슬라이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무슨 말을 할지 마일스톤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그 순간에 오디언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계속 판단해서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보어링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랙션을 잘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더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쓸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폰트는 반드시 충분히 큰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는데 내용이 폰트가 작아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방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도 보일 만큼 큰 폰트를 사용하라. 그리고 다른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슬라이드의 폰트는 명도 대비가 강한 걸 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주 밝은 바탕에 아주 진한 폰트 또는 아주 어두운 배경에 아주 밝은 폰트 이렇게 써야지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미색 같은 거 있죠. 뭐 파스텔 톤 이런 거 써서 보기에는 좋지만 가독성이 나쁘게 만들면 그거 되게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폰트는 무조건 큰 폰트를 사용을 해야 한다. 적절하게 큰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화권에서는 산셰리프 폰트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 산셰리프가 뭐냐면 장식이 없는 폰트입니다. 셰리프 하면은 장식이고요. 산스 그러면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식이 들어간 거는 가독성을 낮추기 때문에 장식체 폰트는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좋은 슬라이드들이 은근히 기본 폰트를 많이 씁니다. 기본 폰트를 쓰면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잘 열리고 읽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폰트 많이 쓰라고 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내가 슬라이드에는 앞으로도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